수미는 13살, 어린 나이지만 그녀의 눈빛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몇 해 전 음주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수미의 부모님을 앗아간 이후 그녀는 서울 외곽의 좁고 어두운 판자촌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다. 낡은 판자벽 사이로 비가 새고 겨울이면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곳. 그럼에도 수미는 늘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괜찮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라고 말하곤 했다. 매일 새벽이면 수미는 잠든 할머니 곁을 조용히 떠나 도심 한복판으로 향했다. 학교에 가는 대신 그녀의 하루는 재활용품을 줍는 일로 시작된다. 작고 마른 몸으로 끌차를 끌고 다니며 병과 종이, 캔을 주워 담는 손에는 늘 생채기가 가시지 않는다. 때로는 동네 깡패들이 길을 막고 그녀의 손에서 봉투를 빼앗기도 했다. 애가 어디서 주워 먹으려고 돌아다녀 라는 말이 수미의 귀에 날카롭게 박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약값을 아끼기 위해 수미는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오래된 약봉지를 뒤지며 살아간다. 가끔은 배가 너무 고파 쓰러질 뻔하지만 수미는 늘 할머니 앞에서는 웃는다. 오늘은 빵 2개나 주셨어요. 따뜻했어요. 거짓말이지만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할머니가 걱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희망만은 놓지 않도록. 세상은 차가웠지만 수미는 따뜻했다. 그녀는 세상을 탓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더 굳세게 살아가야 한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너지면 할머니까지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미는 오늘도 한 손엔 낡은 끌차를, 다른 손엔 조그만 소망을 움켜쥐고 좁은 골목을 지나 세상과 맞서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판자촌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평소라면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던 TV 대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와 거친 웃음소리만이 공기를 갈랐다. 검은 승합차 3대가 판자촌 입구에 멈춰섰고 문이 열리자 문신 가득한 사내들이 하나둘씩 내려왔다. 그들은 이 지역 재개발을 맡고 있다는 건설사 직원들이었지만 실상은 폭력으로 주민들을 내쫓는 깡패들이었다. 다 나가라고 했지. 안 들려? 덩치 큰 남자가 전봇대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콰징 마이너스 금이 간 페인트 조각이 땅에 흩날렸다. 수미는 그 순간 좁은 골목 안에서 그들을 마주했다. 그녀의 품에는 조그만 종이 상자가 안겨 있었고 그 안엔 슈퍼에서 간신히 얻은 빵 몇 개가 들어 있었다. 그건 그냥 빵이 아니었다. 당뇨가 있는 할머니의 약과도 같은 유일한 끼니였다. 이 조그만 게 뭐야? 남자 하나가 코웃음을 치며 다가섰다. 야, 가서 엄마 부르라 해. 없어요. 수미는 단호히 말했다. 여기엔 나랑 할머니밖에 없어요. 그럼 네가 나가야겠네. 남자의 손이 상자를 향해 뻗었다. 수미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상자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안 돼요. 이거 할머니 약이에요. 제발 건들지 마요. 약? 웃기고 있네. 다른 깡패가 웃으며 수미의 어깨를 밀쳤다. 작은 몸이 벽에 부딪혀 휘청했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여기 사람들 다 나가기로 했어. 니네 땅 아니야. 그럼 삼촌 땅이에요? 수미의 눈동자가 불타오르듯 반짝였다. 우린 여기서 살았어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못 나가요. 안 나가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깡패들의 표정에 어이없음과 당황함이 뒤섞였다. 어린애 하나가 자기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맞서고 있었다. 새까지 센다. 꺼지지 않으면 책임 못 져. 덩치 큰 남자가 다시 으르렁거렸다. 형님 말씀 못 알아들어? 비켜. 하지만 수미는 움직이지 않았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두 팔로 상자를 더 꼭 끌어안았다. 할머니는 지금도 배고프신데 빵 못 드시면 쓰러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텐 이게 집이고 이게 생명이에요. 바람이 조용히 불었다. 그 말에 가장 뒤에 서 있던 한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쩌면 그도 한때는 이런 골목의 아이였을지도 몰랐다. 야, 그 사내가 조용히 말했다. 됐어. 그냥 가자.
뭐? 형님, 진짜요? 가라고 했잖아. 사내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차로 돌아갔다. 엔진이 다시 걸렸고 그들은 떠났다. 수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손에 남은 상자는 구겨지고 안에 있던 빵 하나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할머니, 오늘도 지켰어요. 수미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작고 가녀린 몸, 곳곳에 멍자국과 상처가 선명했지만 그녀의 눈빛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주먹을 불끈 쥔 깡패 하나가 다가서자 수미는 조용히 옷깃을 움켜쥐고 말없이 들어올렸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배와 옆구리에 멈췄다. 벌겋게 일그러진 화상 자국, 울퉁불퉁하게 굳은 피부. 그건 몇 년 전 부모와 함께 탄 차가 불길에 휩싸였을 때 입은 상처였다.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수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히 그들 모두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건 엄마 아빠랑 같이 있던 날 생긴 거예요. 그날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 이후로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말이 끝나자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비웃던 사내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주먹을 풀며 시선을 피했다. 거칠기만 했던 그들도 아이 하나의 상처 앞에서 말문을 잃었다. 나가라고요? 그럼 이 자국들도 가져가 줄래요? 여기 떠나면 저한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수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할 정도로 단단했다. 그녀의 말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지켜야 할 존재, 그리고 기억. 잠시 후 덩치 큰 사내가 입을 꾹 다물더니 씁쓸하게 고개를 숙였다. 젠장, 미친 세상. 그는 등을 돌려 걸었다. 그를 따라 하나둘 깡패들이 조용히 자리를 떴다. 비웃음도 욕설도 없었다. 남은 건 고요한 밤 공기와 가슴 한가운데 울리는 작은 떨림뿐이었다. 그리고 그 골목 한가운데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소녀가 작은 종이 상자를 품에 안은 채 묵묵히 서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바람을 막아내는 하나의 방패처럼. 며칠이 지났다. 그날 밤 이후 판자촌엔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다. 그러나 수미는 알지 못했다. 그 골목 어귀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찬호, 건장한 체격의 무표정한 얼굴, 조폭무리 중 가장 말수가 적었던 신참. 하지만 누구보다 오래 그리고 깊게 수미를 바라봤던 사람이었다. 그는 수미가 옷을 걷어올렸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자신도 어릴 적 똑같이 판자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기억이 떠올랐다. 다만 그에겐 수미처럼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조직에 들어갔고 매일 밤 거울 속 자기 얼굴을 외면하며 살고 있었다. 이 애는 진짜다. 찬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수미가 고물상 옆 컨테이너에서 쪽잠을 자고 있던 오후. 수미야. 낯익은 목소리에 그녀는 눈을 떴다. 그 앞에 수수한 옷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찬호가 서 있었다. 형. 수미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지난번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던 무리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엔 저기도 없었고 손엔 갈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거 받아. 뭔데요? 네, 주민등록 등본이랑 주소지 증명서. 내가 말했던 예술중학교 입학하려면 이게 필요하잖아. 수미는 손을 덜덜 떨며 봉투를 받았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 찬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 아는 형님이 구청에 있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냥 한 번쯤은 누굴 위해 살고 싶더라고. 잠시 침묵, 수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다. 왜 도와줘요? 그날 네가 옷을 걷어올렸을 때 나도 같이 부끄러웠거든. 근데 너는 도망치지 않았잖아. 멋졌어. 정말로. 찬호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엔 처음으로 사람다운 온기가 묻어 있었다. 꼭
합격해라. 그리고 나중에 내 그림 뉴스에서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 말만 남기고 찬호는 골목을 돌아 사라졌다. 남겨진 수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봉투를 꼭 끌어안고 속삭였다. 고마워요, 찬호 형. 그날 밤 판자촌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거리 가로등은 깜빡이고 바람엔 이상한 매캐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 곧이어 쇠파이프를 바닥에 끌며 걷는 소리. 수미는 잠에서 깨자마자 곧바로 눈치를 챘다. 왔어, 그들이. 문 밖엔 검은 승합차 2대가 멈춰 서 있었고 그 앞에 대장을 중심으로 한 조폭들이 서 있었다. 이들은 찬호의 배신을 눈치챘고 수미가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대장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이딴 판자촌 하나 날려버리는 건 10분도 안 걸려. 그리고 주변을 향해 고함쳤다. 불질러. 그 순간 수미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슬리퍼 한 짝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작은 몸으로 대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할머니만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우린 그냥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의 이마가 땅에 닿았다. 다 가져가도 돼요. 근데 제발 우리 집만, 우리 가족만 놔둬주세요. 그 말에 잠깐 침묵이 흘렀지만 대장은 비웃듯 말하며 그녀 옆에 있던 상자를 걷어찼다. 가족? 그런 게 여기 있다고 생각했어? 상자는 바닥을 구르며 열렸고 안에서 빵 2조각과 낡은 약봉투, 예술학교 모집 안내서 한 장이 떨어졌다. 대장은 그것을 밟으며 짓눌렀다. 이딴 꿈이나 꾸고 살라고 우리 조직에서 돈 빼갔냐? 하필이면 찬호 그 새끼랑 짜고? 수미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벌써 붉게 물들었고 이마에선 피가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천천히 그녀는 무릎을 펴고 일어섰다. 온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이제 무릎 꿇지 않을 거예요. 조용했다. 대장이 한 발 다가서며 으르렁거렸다. 뭐라고 했냐? 꼬맹이? 수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저 부모님 잃고도 이 골목에서 살아남았어요. 할머니가 매일 밤 아프셔도 저는 안 울었어요. 왜냐면 내가 울면 할머니가 무너지니까. 그녀는 발밑에 짓밟힌 모집 안내서를 주워 품에 넣었다. 이거 저한텐 꿈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예요. 여기 불태워도 저는 포기 안 해요. 죽더라도 무릎 꿇고 구걸은 안 해요. 조폭들은 술렁였다. 어린아이 하나가 진심으로 자신들을 막고 있었다.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그때 대장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낯설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친 세상. 그는 뒤돌아섰다. 불 지르지 마. 철수한다. 형님, 그냥 보내실 겁니까? 그만하자. 이 애는 건들면 안 되는 놈이야. 조폭들은 아무 말 없이 따라 움직였다. 엔진이 다시 켜졌고 어둠 속으로 차량이 사라졌다. 조용해진 골목, 수미는 한참을 서 있었다. 두 손엔 찢어진 종이와 약봉투가 남아 있었고 그 안에 담긴 희망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며 속삭였다. 지켜냈어. 이번엔 내가 지켰어. 며칠 후 수미는 어두운 골목에서 조심스레 가방을 메고 나왔다.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정말 괜찮겠니?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누군가는 끝을 내야 해요. 그녀의 가방 속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거기엔 찬호가 몰래 넘겨준 영상과 그동안 자신이 직접 찍어온 사진, 녹음 파일들이 담겨 있었다. 불법 강제 철거, 협박, 폭행, 심지어 마약 거래까지.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수미는 혼자 구청 민원실로 향했다. 직원은 처음엔 믿지 않는 눈치였다. 하지만 영상과 증거 파일을 확인하자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그냥 일이 아닌데요. 잠시만요. 지금 바로 경찰 쪽에 연락드릴게요. 그날 오후 서울강력반이 즉각 움직였다. 수미의 증거는 명백했고 법률지원단체도 그녀의 용기에 감동해 즉시 법적 보호를 요청했다. 며칠 뒤 밤 골목 한편에선 조폭들이 다시 모여
불법 거래를 진행 중이었다. 그 누구도 몰랐다. 그 건물 옥상과 맞은편 창문마다 형사들이 잠복해 있다는 걸. 대상 확인. 곧 진입합니다. 무전기가 짧게 울렸다. 작전 개시. 지시와 동시에 골목 양쪽에서 수십 명의 형사들이 일제히 진입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손 들어, 손. 조폭들은 당황해 도망치려 했지만 미리 차단된 출구 앞에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짧은 추격전 끝에 하나둘씩 바닥에 눕혀졌다. 대장 역시 도망치다 체포됐다. 수갑이 채워진 순간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소리쳤다. 누구야? 누가 밀었어?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한 소녀요. 당신들이 망가뜨리려 했던 그 아이. 며칠 뒤 뉴스 속보가 보도되었다. 서울동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주민 증언과 명확한 증거로 수사, 피해 주민 법적 보호 조치 예정. 수민은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며 웃었다. 손엔 할머니가 직접 싸준 따뜻한 주먹밥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이젠 우리 진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며칠 후 시청 대강당, 서울시 주최 도시 재개발 청문회가 열렸다. 수십 명의 공무원, 언론인,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시민대표 발언 순서에 작은 소녀 하나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랐다. 바로 수미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일부 사람들은 애가 왜 올라와 라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수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동판자촌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13살 소녀 수미입니다. 짧은 정적. 그녀는 작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정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몇 주 전 우리 동네에 조폭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재개발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밀어냈고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고 어르신들은 다칠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수미는 가방에서 구겨진 그림 한 장을 꺼냈다. 그림에는 불에 타버린 집과 그 앞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할머니와 아이가 그려져 있었다. 이건 제가 그린 우리 집이에요. 비록 작고 낡았지만 여기엔 웃음이 있고 추억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가난하니까 나가라고, 쓸모없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리고 그녀는 또렷하게 말했다. 하지만 전 말하고 싶어요. 수미는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당겼다. 그리고 한 단어에 힘을 실어 외쳤다.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에요. 강당은 고요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몇 초 후 어디선가 천천히 박수가 울렸다. 점점 커지더니 곧이어 전원이 기립하며 박수를 보냈다. 브라보! 수미야, 고마워. 용기 있는 아이가 어른들을 울렸네. 수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났다. 서울 외곽, 낡은 골목 안. 수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손수레를 끌며 따뜻한 빵을 팔고 있었다. 그 모습만 보면 예전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다. 빵을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더 어린 아이들이었다. 학교에 가기 전 수미가 나눠주는 따뜻한 빵을 먹고 가방을 메고 꿈을 향해 걸어가는 아이들. 수미는 그 아이들을 향해 매일 웃으며 말했다. 오늘도 파이팅이야. 꼭 학교 끝나고 또 와. 그녀는 번 돈으로 마을의 아이들 학용품을 사고 때론 학비를 대신 내기도 했다. 그녀의 손수레는 단순한 빵 수레가 아니었다. 그건 희망을 나르는 수레였다. 어느 날 SNS에서 한 영상이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 영상 속엔 작은 소녀가 수많은 조폭들 앞에서 작은 종이 상자를 꼭 껴안고 그들을 막아서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나온 자막 한 줄.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단숨에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댓글에는 수천 개의 메시지가 달렸다. 이 아이가 진짜 어른이다. 눈물 났어요.
용기란 이런 거죠. 가장 약한 곳에서 가장 큰 빛이 나왔다. 신문 기사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시대의 조용한 영웅, 판자촌의 작은 거인, 소녀 수미, 세상을 바꾸다. 어느 저녁 방송국에서 찾아왔다. 인터뷰를 요청하자 수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그냥 다른 아이들이 저처럼 무서워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다시 조용히 손수레를 끌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 작은 소녀의 그림자는 이제 누구보다 크게 멀리 뻗어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하지만 누구보다 강하게 세상에 이렇게 전하고 있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